네, 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의 조영진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와인 세미나는 대주제가 일단 서로 닮아가는 금융기관과 테크 기업이라는 주제인데,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째로 금융기관과 테크 기업의 금융 플랫폼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또 어떤 점에서 서로 닮아가고 있는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주제는 일단 데이터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떠한 변화 요인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 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금융 플랫폼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1년도 데이터 산업 백서에 보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가 연평균 한 11% 이상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한 26년 정도 보면 약 36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산업 규모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판매 제공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19년 대비 20년에는 약 41.9% 정도의 아주 엄청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타 산업에 비해서 아마 금융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입니다. 점차 데이터 가치가 증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생태계는 다양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하고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시장에선 이를 생산, 개방하고 유통, 거래, 분석,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은 또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합하고 새로운 신상품이나 어떤 서비스 개발을 하여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데이터 시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 제도적인 노력을 기여하고 또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생태계 자체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는 이제 데이터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장표 보시다시피 18, 19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의 근간이 되는 어떤 다양한 금융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제 빅블러 현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개발해서 본격적인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자료를 확인했던 결과 일단 4월 기준으로 한 211건의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가 좀 지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8월 이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컸던 이슈가 됐던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 개정에서는 신용정보 산업의 어떤 진입 장벽을 완화시켰고 마이데이터를 시행하게 되는 법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또 이제 금융 데이터에 대한 유통 거래소를 출범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또 데이터 자산을 또 재정립하며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거래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글자로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시장, 생태계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 세 가지 요소, 즉 마이데이터, CB, 데이터 상품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일단 1개월 동안의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1년도 1월에 아마 첫 번호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체 한 56개 기업에서 번호가를 획득했고
그 중에서 45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가 돼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가 한 35개 기관, 핀테크 기관들이 한 24개가 그 번호가를 받았는데, 시장 규모, 그 업권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핀테크 쪽이 약 한 580만 정도의 회원수를 확보해서 전체 회원의 한 41%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카드라든가 은행 쪽에서 한 30% 정도를 양분하고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시작에서는 아직 이렇게 얘기를 좀 이르긴 하지만, 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에 비해서 약간의 어떤 판정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금융위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그 금융회사 그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 약 471개사 정도, 417개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자산관리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시장에 내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자체도 아마 플랫폼의 특성처럼 그 승자 독식의 구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명의 어떤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 자체를 좀 차별화하는 데 힘쓰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비대면 채널의 영향력이 좀 강화되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에게 진짜 그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이제 빅데이터를 넘어서 딥데이터라는 어떤 그 데이터 시대로의 필요성이 좀 조심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용평가업 부분입니다. 그 신용정보업을 통해서 신용평가업 자체가 이제 세분화되었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게 됨으로써 CB시장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플레이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CB시장은 개인 CB와 기업 CB로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신용정보법 사항에서 금융 소외 계층이었던 어떤 그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CB업을 신규로 도입했고, 개인 CB 중에서도 그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업자, 그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비금융 전문 CB업도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업 CB 관점에서도 세 가지 관점의 이제 그 허가 단위로 좀 개편이 되었고요. 이 그 CB업을 통해서 CB사에는 그동안 이제 제한이 되었었던 어떤 그 영리 목적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어떤 그 빅데이터 업무 자체를 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월 기준으로 이제 신용정보업 인허가 추진 현황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CB 시장에서는 아마 그 신한카드 업계 최초로 작년 9월에 번호가를 획득했고, 그 이어서 이제 연말쯤에 KB카드가 번호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BC카드가 이제 예비 허가를 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번호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카드나 KB카드나 BC카드는 모두 이제 그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차분하게 이제 그 CB업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드사 말고도 이제는 또 테크 기업에서도 이제 CB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신용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SGI 서울보증 이런 형태의 몇 개 그 기업들이 중금리 혁신 법인을 설립해서 실제 번호가를 신청한 이후에 지금도 심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그 개인 CB 시장에 있던 SCI 신용 평가 정보를 인수해서 CB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조금 상황이 좀 이제 불발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제 그 전략을 바꿔서 실제 이제 예비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테크 기업에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테크 기업의 이제 주로 고객층이 금융 이력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신파일러들이다 보니까 이런 그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기대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CB 구조를 좀 가볍게 살펴보면은
다양한 어떤 원천 데이터로부터 개인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일반 그 회원사, 제휴사,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나아가는 데이터 상품 수요 기업에까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CB업에서 고유 업무라고 하면 일단 뭐 그냥 기본적인 그 스코어 모델 통해서 있겠지만 좀 매출 추정 모델이란가 개인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슈페어 예측 모델 이런 기본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CB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CB업을 진출하고 있는 그 카드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동소이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겸용이나 부수 업무 관점에서 그 CB업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차별화,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를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사 쪽에서 이제 CB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전통적으로 카드사의 어떤 수수료 악화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그 수익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수익 모델 차원에서 다각화가 첫 번째 요소였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본업에 대한 시너지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 가맹점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데이터이긴 한데, 이 그 가맹점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고객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CB업을 통해서 이제 그 소의 대출이라든가 비즈니스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상품 관점에서의 어떤 그 시너지도 있었고, 가장 큰 요인은 아마 데이터 자산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CB업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순간 뭐 신정원이라든가 CB사, 그다음에 여신금융협회 또 공공 그 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제휴사를 통해서 기존에 가질 수 없던 다양한 많은 데이터의 범위라든가 그 데이터의 깊이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그 신한카드 프로젝트, CB 인허가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이랑 제일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이 CB를 통해서 이게 정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가? 워낙 이제 그 CB업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이미 시장 마켓쉐어의 한 8,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에서 얼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었고, 사실 그것 때는 좀 회의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활용, 수집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그 제휴사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이제 이 인허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시에 제휴 영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그 제휴사를 확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저희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KB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어떤 방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목적의 CB를 진출했다라고 어떤 그 전언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데이터 유통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 유통 그 규모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를 상품화하고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부 활용 목적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점차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데이터 산업 자체의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제 그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자체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또 금융당국에서도 아까 뭐 CB 업종에는 이제 그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어떤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빅데이터 업무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 범위 자체를 좀 확대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그 데이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데이터 유형도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원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 또 분석 데이터, 분석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각 기업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리포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상품화시켜서 데이터를 유통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좀 점차 변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자체가 이제 오픈 마켓 형태의 데이터 유통 채널이 형성되고 있고요. 점차 이제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 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민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법 제도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의 유통 거래 현황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융위원회의 주도를 일단 그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원사 한 106개 중에서 약 한 52개사가 금융회사고, 비금융회사가 5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뿐만 아니라 전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어떤 그런 거래소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거래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등록된 데이터 상품의 한 50% 이상은, 50% 이상, 그 다음에 또 거래 데이터의 양의 한 67%가 신용카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용카드사가 이제 데이터 사업에 가장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또 그 신용결제 데이터 자체가 다른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떤 주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제 그 삼성카드도 그렇고 신한카드 같은 경우도 제가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일단 뭐 그 비공식적이지만 이제 데이터 유통거래소를 통해서 데이터 판매하면서 비교적 적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기정통부 주도로 그 뭐 금융이라든가 교통, 통신 다양한 분야의 16대 분야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도 이제 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가공하고 분석하고 유통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BC카드가 이제 그 전업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BC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CB역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CB역과의 어떤 연계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간 주도의 이제 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있고요. 이 데이터 거래소도 이제 데이터 마켓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환경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 갖춰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또 생산하고 분석 컨설팅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뭐 마이데이터라든가 CB, 데이터 상품화 등이 이제 데이터의 생태계를 이제 변화를 주도했던 세 가지 요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일단 앞서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 안에서 테크 기업이나 금융 기업이 그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비교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크 기업의 특징을 보면 아마 그 앱 자체가 이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토스 같은 생태계 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이용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 플랫폼 특성상 대규모의 이용 고객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고객 활동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IT 신기술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분석 영역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위에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그 금융 데이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된 이제 그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 금융시장 내에서 이제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형태로 금융시장에 진출했던 반면,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고객의 접점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외에 다양한 금융 데이터까지 결합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신규 서비스를 창출해서 이 서비스들 다시 이제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고객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한번 이 시장에 들어왔던 고객들은 실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어떤 그 고객 락인 전략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점차 이제 그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또 생활 그 밀착형 서비스와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모바일 채널을 확장하고 그 강화하는 전략을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갔었죠.
그러다가 일단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만들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테크 기업과는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일단 영업점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점이랑 어떤 그 모바일 플랫폼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옴니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그 테크 기업처럼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생활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그 하나의 앱에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테크 기업과 같이 이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단 추진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테크 기업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토스 같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 기본적인 이제 그 금융 기관과의 이제 그 접근했던 전략도 다르겠지만 그 세 회사 자체도 어떤 내부적으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은 뭐 메신저라든가 그 간편 결제, 그 다음에 또 뭐 커머스, 간편 송금, 자사들이 이제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반 위에서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경우는 직접 그 금융시장의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뭐 뱅크라든가 증권, 보험들 그런 어떤 그 금융 라인업을 갖추는 플레이어로 참여를 했던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과의 제휴나 아니면 또 그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그 서비스 금융시장에 이제 진출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나 토스에 비해서 이제 규제 회피 관점에서의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제 카카오나 토스는 자체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가 이제 점점 풍부해졌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검색의 기반이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공급자로서 사실 정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좀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빌리티라든가 뭐 커머스 그다음에 뭐 내차 시세 조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장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플랫폼을 그 전략 관점에서는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했고 그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어떤 그런 전략을 가져갔던 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페이의 어떤 그 주체전 그 네이버 파이레이션을 통해서 연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제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높이려는 전략을 가져갔고 토스 같은 경우는 토스라는 앱 자체에 뱅크라든가 증권 이런 서비스 그 앱이낸 형태의 어떤 그런 슈퍼앱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져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이제 또 달리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의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행을 보유한 어떤 그런 지주 관점의 회사와 아니면 또 비은행 중심의 어떤 그 금융사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지주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뭐 기사도 났겠지만 그 5대 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앱이 한 7, 8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멀티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점차 어떤 슈퍼앱, 하나의 앱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좀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영업점과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을 연계해서 전통적인 그 테크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옴니채널 전략,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비금융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생활금융 플랫폼을 진화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주사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이제 그 은행 앱을 중심으로 이제 원앱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또 반면 이제 그 플랫폼 생활금융 플랫폼에서도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K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은행에 있는 비은행 계열사의 플랫폼을 다 연계해서 생활 플랫폼을 확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KB 부동산이라든가 리브 모바일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와 KB 차차차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그 연계해서 이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반면, 신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뭐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음식 배달업, 뭐, 땡기오라든가 그 앱을 만들다거나, 자체적인 어떤 자동차, 중고차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앱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좀 전략을 가져갔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이제 그 비은행 금융사의 이제 그 플랫폼 전략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적격성 요건 때문에 마이데이터라든가 CB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풀려야 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통합 데이터 플랫폼, 삼성화재, 생명, 증권, 카드사의 어떤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앱을 마련해서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또 삼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엊그제가 제가 기사 봤는데, 신한카드 같은 경우도 신한카드 중심으로 그 계열사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 관점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라든가, 생활금융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금융기관 자체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플랫폼에 담겨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한 7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일단은 DW나 어떤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이제 그 하나의 그 통합된 데이터 저장소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이부터 직접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개념이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개인 사용자별로 각각의 그 차별화된 그 공간, 개인별 공간을 그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 기반의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쉽게 이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관점에서 모델 개발부터 모델 검증, 배포까지 프로세스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과의 연계를 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그 데이터 활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어떤 데이터 포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탈은 크게 이제 뭐 데이터 자산을 등록하고 검색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산의 유형 자체를 데이터에서 뿐만 아니라 분석 모델이라든가 쿼리, 보고서에 대한 어떤 자산화 유형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IT 개발이나 운영을 위해서 이제 IT 메타가 대부분들이 금융기관에 구현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 메타를 기준으로서는 현업 사용자들이 정말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어로 비즈메타를 만들고, 그 비즈메타와 IT 메타를 연계 매핑을 통해서 현업 사용자들이 쉽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털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봤던 그 프로젝트상에서는 아마 KB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 손해보험이라든가 KB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포털을 잘 만들어서 그 내부적인 그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데이터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한 요인과 그다음에 그 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어떤 이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마무리해서 앞으로 일단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 국지전이었던 어떤 그 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국지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면, 점차 일단 그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아마 전면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금융 플랫폼에서 좀 이기기 위해서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떻게 잘 분석하고 서비스를 차별할 것인가가 아마 그 승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단순히 일단은 그 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제 경쟁자 구도만이 아닌, 지금은 이제 또 약간 그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 상생의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테크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일단은 그 고객을 확보하고 또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상생의 어떤 금융 서비스와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빅테크, 그다음에 또 우리은행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이렇게 다양한 그 빅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그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뭐 경쟁자이지만 좋은 파트너로서 그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제 기대하면서 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